施錠をしたとはいえ、こんな古い木の扉なんて簡単に破られるだろうな。네, 여기는 고품격 윤리 유튜브 눈덩이 아카이브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노직의 분배적 정의를 시작해 볼 겁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강의를 진행해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제 필기가 재앙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많이 보완하여 체계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개념을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으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일단 시작을 할까요? 분배적 정의 파트를 했었는데 일단 노직을 시작하기 전에 분배적 정의가 뭔지 간단하게 우리 리마인드를 하고 들어갑시다. 분배적 정의라는 게 뭐였죠? 아 맞다, 이 영상의 중간에 제가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게스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게스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분배적 정의가 뭐였냐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버리면 곤란하실 수 있으니까 모르겠다, 이건 편집으로 제가 집어넣든 뭐 하든가 하겠습니다. 어쨌든 돌아와서 분배적 정의라는 게 뭐였냐면 좀 직관적이고 쉽게 설명을 하면 내가 얼만큼 받아야 마땅한가, 옳은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게 분배적 정의였거든요. 롤스는 이 질문을 던질 때 사회랑 꼭 관련을 지어서 대답을 했었어야 했기 때문에 사회의 기본 원칙인 정의의 원칙을 세우고 그 정의의 원칙이라는 그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절차를 만들고 그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면 그렇게 분배되면 상관없다라고 주장을 하던 입장이었는데 우리 노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노직은 굉장히 극단적인 자유지상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노직의 입장에서 어떤 질문들을 던지는지 순서대로 이제 나아갈 건데 노직이 제일 처음에 먼저 던져야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권리란 무엇인가? 노직이 자유지상주의자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하는 개념이 두 개 있는데 그게 바로 권리라는 개념과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권리라는 개념과 자유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게스트, 권리가 뭔가요? 권리는 간단하게 말해서 본인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자유는 뭘까요? 자유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권리? 그럼 권리랑 겹치는 거 아닌가? 애매하죠. 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 권리랑 자유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기는 하는데 노직이 얘기하는 권리랑 자유가 뭔지는 약간 좀 희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희미한 경계를 먼저 잡아보고 시작을 할 겁니다. 권리라는 건 뭐냐면 도덕적 경계예요. 이 도덕적 경계가 타인이 나한테 뭘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한을 둬주는 거예요. 그럼 자유는 뭐냐? 그 도덕적 경계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게 자유예요. 자유를 설명하는데 자유를 적으면 이제 순환 논증에 걸리죠. 안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상태예요. 상태. 그러니까 우리 자유지상주의자 노직의 입장에서는 이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분배적 정의를 얘기하는데 왜 얘기하냐? 빌드업입니다. 한 Q3까지 기다려주셔야 이 대답을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권리를 가진대요. 언제부터 가지죠?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왔죠. 근데 도덕적 경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침범해서는 안 되는 선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상가들에 따라서 다르게 대답을 해요. 사회 계약을 맺은 시점부터 내가 국가의 구성원이 된 시점부터 그래야 경계가 생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오늘 어시스트 해주신 그 말처럼 태어날 때부터 가진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태어날 때부터 가진다고 보는 게 자연권이에요. 내추럴 라이트죠.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권리를 가지면
자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부터의 그 경계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노직은 자연권을 인정해요. 근데 왜 자연권을 가지는가? 왜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권리를 지니는가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거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인간이기 때문이죠. 매우 놀랍게도 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 노직은 칸트를 계승합니다.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칸트에서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권리를 가지는, 자연권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네, 칸트를 계승해서 그래요. 이러면 노직 입장에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권리가 태어난다, 권리가 생긴다, 그러므로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논리를 펼치지 않아도 돼요. 노직 입장에서는 칸트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인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자연권을 지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연권을 보장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존엄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분배적 정의 파트에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소유권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소유권은 우리가 모두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는 자연권으로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히 법, 사회 이런 계약을 맺지 않아도 모두가 존중을 해줘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럼 의문이 하나 생겨요. 제가 지금 얘기한 바에 따르면 소유권은 자연권이라면서요. 국가가 필요해요?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답을 노직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교재에도 적어놓긴 했거든요. 국가가 왜 필요한가요? 우리가 사실 이 노직을 배우다 보면 노직이 로크를 계승했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칸트를 계승했다는 말은 잘 못 들어봤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필요한가? 국가가 필요하냐는 질문을 물어보면 어떻게 접근을 할 것 같아요? 국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을까요? 오, 맞는 말이죠. 매우 맞는 말인데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냐고 물어보면 시작점을 어떻게 잡냐면 국가가 없는 상태부터 생각을 해봐요. 그럼 국가가 없는 상태랑 국가의 상태를 비교해서 없는 상태보다 국가가 나으니까 그러니까 국가를 맺겠다라는 식의 논거를 사회계약자들이 많이 사용해요. 노직은 로크의 방식을 채택을 해요. 근데 온전히 채택하지는 않아요. 이걸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과 과정을 뛰어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조금씩만 언급을 하고 필요 없는 건 쳐낼 겁니다. 그럼 자연 상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직 사회 계약론을 다루진 않았거든요. 물론 제가 다루지 않는 거지 사실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다뤘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연 상태를 사람들의 본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자연 상태를 보는 관점들이 다 달라졌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노직은 로크의 관점을 채택했어요. 그럼 자연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비교적 편안한 상태긴 하죠. 홉스에 비하면 비교적은 안정적인 상태인데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완전히 안정적이진 않다. 그렇죠.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되지는 않아요. 그럼 뭐예요? 국가가 필요해요. 근데 왜 안정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안정적이지 않다는 건 알겠어. 근데 안정적이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나중에 사회계약 편에서 제가 더 심층적으로 다뤄줄 거긴 한데 일단은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안정적이지 않냐면 공적인 법이 없어서 그래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로크식 표현으로는 공적인 재판관이 없어요. 이게 없어. 그러니까 오피셜한 법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어떤 갈등이 일어나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겠어요? 본인의 사견으로 해결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적 처벌권.
노직을 이미 공부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순간부터 물음표가 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강조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이따가 최소 국가를 설명하면서 왜 중요한지 아시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 사적 처벌권이 자연 상태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는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권리를 온전히 향유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를 만들어야죠. 근데 원래 노직의 원전상 흐름은 바로 국가를 만들지 않아요. 보호협회라는 걸 만들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의식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호협회라는 건 뭐냐면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돈을 모아요. 돈을 모으고 그 약간 경비업체를 고용하는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보호협회는 그냥 말 그대로 사설 경비업체에다가 사람들을 맡기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보호협회에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원래는 극소국가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최소국가로 나아가는 방식이거든요. 몰라도 됩니다. 만들어졌네? 모르셔도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최소국가가 뭐냐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를 만드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이 사람의 지금 전개 방식은 뭐냐면 본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치 경비업체 같은 보호협회를 만들고 그 보호협회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보호협회는 국가 취급을 안 받는 거거든요. 그럼 최소국가라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안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소국가는 조건이 두 개예요. 1번, 모든 강제력을 독점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비질란테 있습니까? 없죠? 네. 자경단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강제력을 독점해야지만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가 강제력을 독점한다는 거는 뭔가의 일이 터졌을 때 그 일을 얘네가 사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1번이고 2번은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야 돼요. 아니 1번과 2번이 뭐가 다릅니까? 이거는 예방이에요. 치안, 질서, 예방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건 그 사람들의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 하죠. 자유, 생명, 재산 이런 걸 다 보호해야 돼요. 이게 최소 국가예요. 그러면 약간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 최소 국가여야만 하는가? 이 부분이 이제 노직이 가장 많이 비판받는 지점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Q3 왜 최소국가 여야만 하는가? 우리가 아까 노직이 국가를 만들던 논리를 보면 노직이 바라는 거는 그러니까 노직의 최소 국가에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강조했던 거죠. 이제 떡밥을 이제 회수할 타이밍입니다. 사적 처벌권. 이 단어와 이 단어는 양립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최소국가의 조건 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가질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노직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
노직은 자유지상주의자라서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국가가 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없애면서 동시에 모든 강제력을 독점할 수 있는 걸 가능하게 하는 답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국가는 정당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얘를 없애야 돼. 얘를 쓰기가 좀 기니까 얘를 1이라고 합시다. 얘를 2라고 합시다. 1을 없애야 하는데 없애면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돼요. 이걸 해야 돼요. 근데 노직 입장에서는 저걸 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의 국가가 최소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국가여야만 해요. 왜요? 왜 저걸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최소국가죠? 왜냐하면 최소국가는 딱 보호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최소국가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이 모든 강제력을 독점한다랑 보호한다라는 명목이 있었잖아요. 예방이죠? 그러면 자발적으로 이 국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근데 어쨌든 결국에는 포섭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줘야 돼요. 근데 노직이 생각하기에는 이 보호라는 걸로 보상이 될 거라고 봐요. 이 사람을 약간 강제적으로 무장해제를 시켰지만 이 사람의 무장해제를 시키는 거는 단순히 이 사람의 의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장으로 인해서 위협받을 저희의 권리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나라가 있어요. 소말리아가 있다 칩시다. 소말리아에 미친 해적왕이 있다고 칩시다. 나는 해적왕이 될 거야. 루피죠, 루피. 이 해적왕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어요. 얘가 갑자기 우리나라 영해에 쳐들어왔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제재를 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노직 입장에서도 있어요? 이 사람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한데? 그래도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의 자유와 권리는 안 중요합니까? 우리나라의 자유와 권리가 뭡니까? 얘네가 총칼을 휘두르면서 우리를 위협하는데 우리가 그 위협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롤스의 1원칙에서 배웠던 내용이 뭐가 있냐면 1원칙이 뭐였죠?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죠. 평등한 자유는 언제 제한될 수 있죠?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럼 로직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자유지상주의자지 해적의 자유지상주의자가 아니에요. 내 자유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가 침해당할 위험이 있다면 얘네의 자유를 우리가 강제적으로 없앨 수 있어요. 제한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사적 처벌권을 아예 없애는 거라서 얘네의 자유를, 권리를 없앨 수 있어요. 다만 권리를 없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보상을 줘야 돼요. 그 권리를 없애는 방법이 뭐였어요? 얘를 국가에 강제로 편입시킨 거예요. 그럼 우리의 국가 구성원이 됐으니까 얘네를 보호한다는 기능을 보상을 줘야 돼요. 근데 이게 되는 게 최소국가밖에 없어요. 최소국가 말고 다른 국가는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이제 롤스의 공정한 사회가 떠오르죠.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이 규제되는 사회는 재분배를 하죠. 네. 재분배가 이 두 가지 기능에, 이건 최소국가의 기능이죠. 재분배는 사람들의 권리를 없애면서,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를 없애면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수가 있나?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노직은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최소국가여야만 하는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죠. 사적 처벌권을 없애면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되는데 노직이 아니죠. 롤스는 사적 처벌권을 없애긴 했죠. 왜냐면 사회에 규제되고 있으니까. 근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요. 재분배를 왜 해? 가 된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Q4에 넘어가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이 모든 건 빌드업이었고요. Q4가 제일 중요합니다. 노직은 그렇게 어려운 사상가는 아니에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 앞에 봤던 롤스랑 비교하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사실 교재 약간 잘못 나온 게 있는데 Q4와 Q3이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게 오타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예. Q4에서 나온 건 그 소유로서의 정의,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온 빌드업의 결과물은 뭐냐면 왜 최소 국가여야 하는지에 대한 해명까지는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분배적 정의였으니까 그럼 최소 국가에선 분배 정의를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해명하면 노직 입장 끝이에요. 노직 개념은 이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직이 생각하는 분배적 정의는 뭐냐? 1번, 분배적 정의는 잘못됐다예요. 분배적 정의,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를 볼 수 있다면 여기다 띄워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도와주시고 있으시니까 분배적 정의라는 단어가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기출 제시문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분배적 정의는 중립적이지 않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딱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 오! 라는 뜻 아닐까요? 매우 유사합니다. 맞아요, 사실. 노직이 지적하는 바는 정의에다가 분배적 정의를 붙여버렸어요. 근데 사실 이 분배적 정의는 경제적 정의잖아요. 내가 얼만큼 받아도 되는가를 묻는 건데 이름이 분배적 정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분배를 한다는 건 뭔가 분배를 하는 분배의 주체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분배의 주체가 있고 이 주체에서 분배를 해서 우리가 받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실제로 롤스는 이 분배 주체를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노직 입장에서 본 롤스의 분배 주체는 사회죠. 사회가 사회 협력의 결과물들을 분배하는 주체가 되죠. 근데 노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들끼리 자유롭게 협상을 해서 자발적인 의사를 통해서 이 사람 자유지상주의자니까 자유롭게 그러니까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이전하고 자유롭게 취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가 꼭 껴야 돼요. 애초에 이 분배적 정의라는 건 사회가 꼭 껴야 된다는 거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자유지상주의자인 노직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단어는 중립적이지 않아요. 애초에 너네는 사회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입장에서 본 경제적 정의가 분배적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직은 분배적 정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노직은 소유로서의 정의를 써요. 물론 가끔 원전에서 분배적 정의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그 시대의 흐름상 경제적 정의라는 표현을 안 쓰고 분배적 정의를 쓰니까 그 의미로 쓴 거지 롤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분배적 정의라는 표현은 틀렸어요. 적어도 노직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오케이, 이해했어요. 노직 입장, 자유지상주의자인 노직 입장에서는 충분히 분배적 정의가 공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당신이 얘기하는 소유로서의 정의를 어떻게 실현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게 세 가지입니다. 1번, 최초 취득의 원칙. 최초 취득의 원칙. 유명하죠, 이거는. 세 가지니까 한번 지우고 시작할게요. 어쨌든 우리가 아까 이 분배적 정의라의 단어를 부정한 노직 입장에서 보면 결국 경제적 정의의 뜻은 뭐냐면 교재에 적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노직이 생각하는 분배적 정의의 뜻은 어떤 분배가 정의로울 충분 조건은 그 분배 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소유함이에요. 개 어렵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원칙이에요. 일단 1번, 최초 취득의 원칙은 다 나오니까 빼겠습니다. 일단 최초 취득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건 뭐가 있죠? 생명, 생명 맞는 것 같죠? 우리 몸은요? 우리 신체는? 신체도 될 것 같죠? 네.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 그것도 이제 유산으로서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져질 수 근데 있을 것 그건 아버지 거잖아요. 제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주셔야 제게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재산은 제 건 아닌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제가 가지고 태어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죠? 그러면 그런 걸 다 고려해봤을 때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는 우리의 신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영혼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건 별로 안 중요하니까 신체 안에 영혼이 있다 칩시다. 자기 소유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최초 취득을 하려면 사실 자기 소유하고 있는 건 신체밖에 없으니까 그럼 최초 취득을 못 하잖아요. 뭔가의 조건들을 만족해야지 최초 취득을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신체를 어떻게 연장시키면 뭔가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이 있지 않을까? 그게 노동이에요. 노동력은 제 거가 맞죠? 왜냐하면 제가 제 몸을 활용해서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신체의 소유로부터 제 노동이 나오는 거니까 노동력은 제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물에다가 제 노동력을 더하면 그 사물은 제게 됩니다. 이게 로크가 얘기하는 최초 취득이에요. 근데 아무리 어떤 사물에 제 노동력을 더했다지만 자연 상태에 있는 나무가 제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나무에 노동력을 더해서 책상을 만들었다 치면 그 책상이 제 거가 되는 건 뭔가 좀 이상해요. 나무는 누구 거였는데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 노동력을 가했을 때 근데 그게 왜 내 거냐 이거죠. 아무도 안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그 전에 해명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노동력을 더하는데 왜 제게 돼요?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태평양 바다에다가 토마토 소스를 뿌려요. 그러면 이 태평양 바다는 토마토 소스 플러스 태평양 바다가 됐어요. 제 노동력이 들어갔죠? 그럼 태평양이 제 건가요? 그건 아니죠.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두 개다. P1. 왜 노동력을 더하면 내 소유인가? 이걸 해명해야 하고요. P2는 원자재가 왜 닉게 되는가? 이 두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일단 1번부터 해결해 봅시다. 아쉽게도 로크 스스로도 이 P1에 대한 완벽한 대답을 하지는 못해요. 그나마 이제 로크 스스로도 그렇고 노직도 그렇고 완벽한 대답을 하진 못해요. 그나마 이 사람이 대답하는 바는 뭐냐면 아까 제가 든 예시의 경우에는 확실히 제게 되는 것 같진 않아요. 태평양이 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노동력을 통해서 가치가 증가했을 경우에 그걸 내 소유라고 하자. 이거예요. 바다에다가는 먼지거리를 해도 가치가 오른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태평양 전체의 가치를 늘려야 되는데 제가 뭐 토마토 소스를 뿌렸다고 해서 가치가 오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만 소유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제가 뭔 짓을 했는데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건 노동력을 낭비한 거죠. 네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여기까지는 뭐 얘가 주장하는 바니까 받아들일 수 있다 칩시다. 그럼 원자재는 왜 네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로크적 단서입니다. 사실 이 해명은 직접적인 해명은 아니에요. 로크적 단서 이거 들어본 적 있죠? 이게 뭐예요? 내가 어떤 거를 취득할 때 남들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럼 취득해도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노직 입장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 모든 사람들이 책상으로 나무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나무가 충분하게 존재한다면 제 노동력을 가해서 제가 책상을 만들었을 때 그 책상을 제 거라고 해도 된다는 거죠. 왜냐? 다른 사람들도 하고 싶으면 하면 되니까요. 제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한 건 아니잖아요. 애초에 주인이 없는 최초 취득의 대상들은 모두가 할 수 있으면 그럼 최초 취득해도 되지 않겠냐예요. 이거는 명백한 대답은 아닌데 간접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회가 있으니까
괜찮다는 식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크적 단서를 배운 거예요. 처음 듣죠? 네. 그쵸. 로크적 단서라는 그 워딩 자체는 여기서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애초에 우리가 로직을 배울 때 이 로크적 단서가 가끔씩 튀어나오긴 하거든요. 중요하다는 얘기도 배우는데 왜 중요하다고 설명해 준 적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거를 알면 끝이에요. 최초지도 끝. 그럼 2번. 2번이 이전이죠. 이전의 원칙. 이전의 원칙은 설명할 것도 없어요. 자기 맘대로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원칙에서 알아야 될 거는 역사성. 이거 하나밖에 없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은행에서 돈을 훔쳤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훔친 걸 자유로운 의사를 발휘해서 드렸어요. 본인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네. 왜 그래요? 역사성. 내가 훔친 거잖아. 애초에 최초 취득이 정당하지 않았잖아. 이게 이전이에요. 끝. 이전의 원칙은 끝. 근데 소유로서의 정의는 3원칙까지 있어요. 세 번째 게 뭐냐면 교정이에요. 교정은 엄밀히 얘기하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교정의 원칙은 보험 같은 거거든요. 1원칙과 2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 부정의를 교정하는 게 교정의 원칙이란 말이죠. 그러면 1원칙과 2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경우에는 얘 필요 없잖아요. 그럼 만약 문제에서 최초 취득의 원칙과 이전의 원칙을 잘 지킨 분배가 있어요. 그럼 정당해요? 정당하죠. 정당하죠. 교정의 원칙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꼭 세 가지 원칙이 다 지켜지지 않아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팔 수 있다. 이걸 알잖아요? 끝이에요. 그렇죠? 로직의 분배적 정의는 이것만 알면 다 풀려요. 그거를 제가 여태까지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분배적 정의 문제들을 가져와가지고 세 문제만 가져와서 그걸 적용시켜 볼 거예요. 그거를 이제 문제편에서 하겠다. 지금 바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당신 재능 있어. 애초에 잘하는 사람이잖아. 어쨌든 우리의 개념편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